이제 세 번째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의학집 85페이지를 보세요. 네, 85페이지 시간, 자, 6장 부동산 투자론이다. 소용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투자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출제 경향 보세요. 네, 최근 5gen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24회부터 28회 여기니까 투자론 이 영역에서는 적게는 6문제에서 많게는 8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네, 지난 시험 몇 문제 나왔습니까? 8문제 출제가 됐어요. 합계는 총 40문제입니다. 총 40문제인데 8문제 나왔으면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출제문이 많은 부분이다. 그래서 어때?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6문제에서 7문제는 어때? 출제되리라 예상된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학교론 전 영역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파트가 바로 이 투자론이에요. 그래서 투자론 이 파트에서 사실은 한 문제 정도만 나온다면 어때? 과감히 포기해버리자. 찍어버리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6, 7문제 나오는데 이게 나오리 예상되는데 어떻게 찍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투자론 이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또 반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시는데 반드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출제 빈도 봅시다. 자, 우리 요약집은 1절부터 6절까지 6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6절 6개의 절로 구성인데 대체로 동그라미가 어때요? 상, 중 여기에 몰려있죠? 그게 뭡니까? 전체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기초 원리부터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다시는 상단에 수험 전략은 여러분이 복습하셔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1절입니다. 1절은 부동산 투자와 투기다. 그래서 이제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먼저 1번 챕터입니다. 자, 이제 양으로 1번,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투자란 확실한 현재 소비를 희생하지요. 이된 보상으로서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추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확실한 현재 소비를 희생시킨 대가로 해서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추가하자는 이 같은 행위를 뭐라 합니까? 투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의 현금 수익과 현재의 현금 치료 때 교환하는 행위도 할 수 있겠죠. 이때 투자의 대상이 부동산 경우 뭐라 합니까? 부동산 투자란다 생각하시고 부동산 투자는 크게 3단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먼저 취득이 있죠. 취득. 자, 다음은 운용의 과정이 있습니다. 운용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임대업이다라는 겁니다. 임대업이다. 그리고 처분을 하게 된다는 처음 부동산 투자는 취득, 운용, 처분의 3단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투자에도 당연히 위험이 따르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다음 부동산 투자에도 여러 가지 장점, 단점이 있다. 여기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장점, 최근에 출제비도 높은 부분이에요. 장점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먼저 자,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이득을 얻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소득 이득이다. 대표로 우리 임대료 한다 했으니까 임대료 들어볼 수 있겠지요. 다음 처분의 과정 중에서 이득을 얻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우리가 이제 자본 이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표로 양도 차익, 매매 차익을 들어볼 수 있겠지요. 부동산 투자는 운용의 과정이 내포되기 때문에 자본이득뿐만이 아니라 소득이득까지도 얻어볼 수가 있다는 야. 사실 이처럼 임대업이다. 운용이 가능은 못됩니까? 오래 쓸 수 있다. 영속성, 내구성, 이런 특성 때문이지요. 여튼 자본이득뿐만이 아니라 소득이득까지도 얻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자본이득뿐만 아니라 소득이득까지도 얻어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는 어때? 수익성이 높다 할 수 있겠죠. 이것 때 하나의 장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부동산은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물리적으로 안정한 투자 수단이 된다는 이야기야. 사실 부동산은 도난이나 멸실 위험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 물론 화재가 발생한다. 자연재해가 이런 데는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도난이나 멸실 위험이 거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는 안전성이 높다 할 수 있겠죠. 이도 하나의 장점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절세 효과를 얻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절세 효과를 얻어볼 수가 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합시다. 이 소득
이득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됩니까? 내야 됩니까? 내야 되겠지요. 내야 되겠죠. 밑에 소득 이득에서 내는 세금이 바로 뭡니까? 영업소득세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대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참 임대업을 한 과정에서 매년에 세후 현금이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 플로차트 그려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첫 글자 써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 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 총소에서 공실 불량을 빼주고 기타 속 더해지면 유효 총소득이 산정이 되는 거죠. 여기를 빼주면 순 영업소득, 부채세세 빼주면 세전 현금음, 영업소득세 빼주면 세후 현금이 산정이 된다. 알 수 있겠죠? A처럼 이제 운용의 과정을 통한 소득 이득에 대한 세금이 바로 뭡니까? 영업소득세다. 알 수 있겠습니다. 영업소득세다. 그럼 우리가 영업소득세를 산정하자는 이야기예요. 항상 세금 산정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과표, 과세 대상소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순 영업소득 기준에서 과세 대상소득 산정할 수 있겠죠? 순 영업소득 기준하면 순, 대, 이, 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순 영업소득에 대체 충당금 더해주고 이자집에 감가상각비를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빼주면 과세 대상소득을 산정하게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주면 어떻습니까? 영업소득세가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밑에 벌써 이제 영업소득세를 산정해서 과세 대상소득을 먼저 산정하는데 이때 이자지불의 감가상각비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자 지불액과 감가상각비 이 두 가지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소에서 이자지불액 감가상각비 두 가지를 때 빼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빼준다. 그럼 과세소득에서 이 두 가지에 해당 금액만큼 과세소득이 낮아지겠지요. 빼주니까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시험 과세 대상소득이 낮아지면 동일한 세율을 정해도 영업소득세 세금이 줄어든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운용의 과정을 통한 소득 이득에 대한 절세효과 이 부분이에요. 다음에 이제 처분의 과정에서 얻는 이득이 뭡니까? 자본 이득이다. 여기에 대한 세금 내야 되겠지요.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이 뭡니까? 자본 이득세. 쉽게 생각하면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세. 이걸 학자들이 자본 이득 세금이다. 이러면서 자본 이득세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다 뿐이에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도 있잖아요. 또 감면될 수도 있다. 이래서 절세효과를 얻어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운용과 처분의 과정에서 절세효과를 얻어볼 수 있다. 이도 하나의 장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저당권 설정을 하고 일종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자금을 융통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타인자본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타인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을 높여볼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벌어봅니까? 앞으로 배울 거예요. 정의 지렛대 효과다. 정의 레버리 효과다 할 수 있겠죠?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자,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일종에서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장점이 된다. 자, 이분은 우리가 이래 살펴봅시다. 자, 우리 여러 차례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줄여서 인플레 표현을 쓰겠죠. 한마디 표현 뭡니까? 물가 상승이다. 할 수 있겠죠. 그 인플레가 심하면 심해서 물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래서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럼 화폐 가치가 하락할수록, 자, 다른 쪽에 일단은 나의 실질 소득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그럼 실수익 감소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매력이 구매력이 저하된다. 구매력이 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플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구매력이 저하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인플레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이때 벌써 이제 인플레가 발생하면, 즉 물가 상승은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만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부동산은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투자 기간 동안 인플레가 발생하도 부동산의
가치가 어때? 상승한다는 이야기. 그럼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다. 이를 통해서 화폐 가치의 하락분 이걸 이렇게 방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뭡니까? 인플레 해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화폐 가치 하락분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매력이 떨어진 걸 막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다. 좀 부동산 투자에서는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다. 이도 하나의 장점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은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라는 이야기. 지금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환금성 또는 유동성이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의 단점이 된다. 아시겠죠? 다음, 부동산에도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고 있다. 좀 위험을 부담하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되겠지요. 다음, 부동산 투자는 다른 투자 대상에서 거래 비용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 사실 거래 비용에는 여러분이 이제 개업, 공인사, 수수료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수수료도 당연히 거래 비용에 해당이 되겠죠. 이뿐만 아니라 취득과 처음에 따른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등기 비용 모두가 거래 비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같은 걸 고려하면 거래 비용은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많다. 이도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또한 부동산은 법적 제한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법률 관계도 복잡하다.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다음,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내용을 알리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요. 그래서 내가 정보를 얻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그럼 정보 출입이 어렵다는 것도 이제 하나의 단점이 된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생각하시고, 좀 투자의 장점, 단점에서 잘 이해하시면 돼요. 특히 최근에 장점 관해서 출제가 자주 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양거래 2번, 양 3번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8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7페이지는 2번 챕터 지렛대 효과다 소개인데 이분도 별표가 장난이 아니죠. 자, 이번은 우리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저당권 설정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정의 재테크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좀 더 구체로 살펴보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지렛대 효과는 다른 말로 이제 레버리지 효과다 또는 손익 확대 효과다 이럴 수 있는데,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고 전액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이때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에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자기 자본에 대한 즉 지분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보자. 여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타인 자본을 많이 쓴 적게 쓴 그 타인 자본 비율과 자기 자본 비율의 구성이 달라지더라도 총 자본은 똑같겠지요. 총 자본 수익률은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본 수익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여서 목적이 어디는 겁니까? 총 자본 수익률 이게 아니죠.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여보자. 여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타인 자본을 활용하다 보면 이제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채무 불이행 가능성. 이걸 해서 우리가 뭐랍니까? 금융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럼 자, 이것은 금융적 위험은 언제 발생합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원금 상환 이자 지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금융적 위험은 존재치 않는다는 거예요. 금융 위험은 언제?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다. 그럼 지렛대과 레버리지과에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적 위험은 따르고 있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지렛대과 즉 레버리지과 이는 어떻습니까? 위험을 줄이는 기법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 당월 메뉴예요. 위험을 줄이는 기법이 아니라 금융적 위험이다. 이것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잘 정리합시다. 지렛대 관은 근본적으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는 지혜효과를 기대한 사례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목적이 어떤 겁니까? 총 자본 수익 아니라 그랬죠? 바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혜효과는 근본적으로 금융적 위험이다. 그래서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라는 이야기예요. 위험을 줄인 기법이 아니다. 위험을 부담한다. 부담해서 자기 자본의 수익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를 잘 해봅시다. 내가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타인 자본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죠. 다음 이제 우리나라만의 굉장히 독특한 전세 제도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독특한 제도예요. 일단 전세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금을 안고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전세금을 안고 집을 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전세금 이 자체는 내 돈이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죠. 그럼 이 사례도 어때? 타인 자본을 활용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도 결국 지혜효과를 기대하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다음. 자, 이 같은 지혜효과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종류인데, 자, 이렇게 비교합시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있습니다. 흔히 자기 자본 수익률은 우리가 지분 수익률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은 총 자본 수익률이 있어요. 총 자본 수익률은 종합 수익률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차입 이자율이 있습니다. 자, 쉽게 이상하세요. 내가 은행에부터 5% 빌려왔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차입 이자율이다. 뭐 대출 이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5% 이하에서 이자 받겠죠. 그 은행 입장에서는 5%가 뭐가 된 겁니까? 수익률을 따서 이는 어떤 저당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비교한 내용이에요. 비교한데 자,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5%로 빌려왔어요. 빌려서 10%의 수익률을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이 차입이자율인 저당 수익률보다 더 크다는 뜻이잖아요. 이때는 내가 벌어진 걸로 빌려온 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남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남는 건 어떻습니까? 내 호정이 쌓이겠지요. 떴을 때는 내 돈의 수익률은 더욱더 높아진다. 그래서 내 돈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보다 더욱더 높아진다. 결국 이 사례 보니까 최소한 10%는 더 높아진다. 할 수 있겠지요. 이제 이경우 보세요. 이경우 보니까 남의 돈 써서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내 입장에서 좋아서 이걸 우리가 말합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정책론 이야기 드리면서 외부 효과 이야기했어요. 외부 효과. 제3자인 내 입장에서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받다는 이야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걸 뭐랬습니까? 정의 외부 효과. 다음에 제3자인 내 입장에서 외적인 요인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받는 이야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 부의 외부 효과 표현했죠? 그럼 내 입장에서 좋으면 정, 안 좋으면 어때? 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바로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이 차입적인 저당 수익률보다 더 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런 게 지문하면 쉽게 이상하세요. 정 하면 내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좋게 해서는 총 자본 수익률과 차입적률 어디가 더 커야 될까요? 총 자본 수익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정의 제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 때 타인 자본을 쓰면서 그럼 타인 자본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어때?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다음은 LTV가 높아진다 이런 거죠.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타인 자본을 많이 쓴다. 부채비율이 높아진다. LTV가 모두가 어때? 남의 돈 많이 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처음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면 타인 자본을 쓰면서 즉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호주머니에 남는 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겠지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은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처음 정의 지렛대로 나면 타인 자본을 쓰면서록 즉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자기 자본 수익은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에 타인 자본을 몽땅 쓰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참 타인 자본을 쓰면서 그만큼 부담이 될 위험도 커진다는 거지요. 커진다. 그래서 이때 부담의 위험, 예를 들어서 금융적 위험도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의 지렛대과 기대는 할지라도 이 타인 자본을 지나치게 써보면 금융적 힘이 커진다. 파산을 염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절하게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자기 자본 수익을 어때 높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튼 부동 투자에는 이처럼 어때 정의 재테크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게 어때 큰 장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정반대의 경우에요. 정반대의 경우다.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5% 빌려왔어요. 빌렸는데 3%밖에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총 자본수익, 종합수익이 더 낮다라는 거지요. 이때는 내가 버린 걸로 빌려온 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호주는 오히려 나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때는 내 돈의 수익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지요. 그래서 3%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럼 자, 이 사람이 보세요. 이 사람이니까 이제 남의 돈 써서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걸 뭐라 합니까? 부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 입장 안 좋다. 그래서 부의 지렛대 효과다. 그럼 지금 부의 지렛대 효과가 예상된다면 굳이 타인 자본 활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라든가 아니면 투자를 연기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부의 제도가 나타났을 때 타인 자본을 쓰면서 즉 부채율이 높아지면서 내 호주는 더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때는 내 돈의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어때? 더욱더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이제 타인 자본을 쓰면서 즉 부채율이 자 높아져서 정의 지렛대가 나타나면 자기 자본 수익은 더욱더 높아지겠지만 부의 지렛대가 나타나면 자기 자본 수익은 어때? 더욱더 낮아진다라는 이야기에서 그래서 손익이 어떻습니까? 손익이 확대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렛대효과를 흔히 손익 확대 효과다. 이 표현하고 손익이 확된다. 이걸 영어로 말합니까? 레버리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렛대효과를 다른 말로 우리 뭐라 했습니까?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표현. 우리 시험은 지렛대효과, 레버리지 효과 혼용해서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하는 겁니다. 같이 알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타인 자본을 쓰면서 즉 부채비율이 높아서 손익이 어때? 확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렛대 즉 레버리지는 어때? 크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케이스예요. 세 번째 케이스. 네. 자, 우리가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5% 빌려왔어요. 5%인데 5% 수익률 내더란 이야기예요. 결국 총 자본수익률, 종합수익률과 차입이 된 저당 수익이 같더란 이야기예요. 이때는 내가 버린 걸로 빌려온 거 감당 딱 맞겠죠? 그래서 이때는 자기 자본수익률, 즉 지분수익률도 총 자본수익률과 같게 된다. 몇 프로입니까? 5%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뭡니까? 중립적인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중립적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면 타인 자본을 아무리 쓰더라도 즉 부채비율이 높아진다죠. 자기 자본 수익률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불변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잘 보세요. 중립적 지렛대가 이 같은 경우도 타인 자본으로 활용을 했잖아요. 그럼 지렛대를 기대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 자본 수익률에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지렛대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지렛대를 기대했지만 지렛대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중립적 지렛대를 흔히 우리가 뭡니까? 영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지렛대과의 종류에도 세 가지가 있다. 정의 지렛대과, 부의 지렛대과, 중립적 지렛대과다 생각하시고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처럼 정의 지렛대과를 어때?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서 우리가 또 이제 계산 문제 대비가 되셔야 되겠죠. 계산 문제는 여러분이 이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렛대과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는 겁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여보자. 여기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묻더라도 뭘 물어보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이걸 물어보겠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데 먼저 이제 총 자본 수익률부터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총 자본 수익률이다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만들 수 있는 공식은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다. 자, 보세요. 총 자본 수익률이다. 이건 말 그대로 써요. 총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총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쓰겠죠. 자, 보세요. 총 자본에 대한 어때? 수익의 비율이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 이때 총 자본은 뭘 얘기합니까? 총 투자액이 되겠다는 겁니다. 총투액. 그럼 이때 수익은 뭘로 보겠어요?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총 투자에 대한 순영업소득이다. 그래서 총자본 수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자 이제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매년에 세후 현흐름이다. 3년 플로차트를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부채 서비스액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1년 동안 총 상환한 원금과 총 지불한 이자가 포함된 것이다. 성이 부채 서비스는 뭡니까? 원리금 상환액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이제 중요한 소득은 5가지가 있어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 현흐름, 세후 현흐름 5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여기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이 3가지입니다. 예, 이 3가지예요. 자, 이 3가지는 어떤지 지금 이자 지불액이 공제되기 전이잖아요. 그럼 이자 지불이 공제되기 전이니까 남의 돈 될 거 다 들어있겠지요. 따라서 이 3가지는 뭐에서 발생합니까? 총 투자액에서 발생된 부분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벌써 이제 세전, 세후 이 2가지입니다. 세전, 세후, 현흐름 이 2가지. 이 2가지는 이자 지불에 공제된 다음이잖아요. 그럼 남의 돈이 다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뭐만 남았어요? 내 것만 남았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지 지분, 투자액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투자액을 기준해서 수익률 산정하자 한다. 이때 수익은 뭘 고려하겠다? 순영업소득. 다음 지분택을 기해서 수익률 산정하자 한다냐. 수익은 뭘로 고려하겠다? 세전 현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총 투자액을 기해서 수익률 산정하자 한다는 이야기야. 수익은 뭘로 보겠다?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해봅시다. 보세요. 자기자본 수익률이다. 또 뭐 지분 수익률 표현을 쓰겠죠. 이도 말 그대로 보세요. 아두션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다. 할 수 있겠죠.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자본은 뭘 이야기합니까? 지분, 투자액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지금 지분택에서 수익률 산정한다. 수익은 뭘 고려하겠다? 세전 현흐름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세전 현흐름은 어떻게 변됩니까? 순영업소득에서 어때?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는 값이다. 아시겠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준 값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자본 수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자본 수익을 구하는 공식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통해서 어때? 계산 문제 대비가 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계산 문제 출제된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이 공식으로 풀기가 어때?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까지 3번이나 출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공식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우리만의 공식을 어때?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만의 공식을 하나 더 기억해서 이걸로 또 우리는 다 풀어버리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첫 글자서 이렇게 기억했어요. 자, 차, 자 이렇게 기억을 잘했습니다. 총차, 타자 이랬어요. 하여튼 이제 총은 뭡니까? 총 자본 수익률이에요. 우리 여기서 있던 총 자본 수익률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 자본 수익률이 되겠죠? 차는 뭡니까? 차의 이자율이다. 그리고 타는 뭡니까? 타인 자본 비율이에요. 자는 자기 자본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글자서 총차 타자 이겼죠? 하여튼 총차라는 차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차가 있으니까 차를 어때? 타야 되겠지요. 그럼 일단 총차는 누구랑 같이 탄다 그랬습니까? 자기랑 같이 탄다. 그래서 이는 어때?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총차를 탈 때는 매너가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들어가서 어때? 차문을 열어야 되겠지요.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뭐랄지 몰라도 차문을 닫자라는 이야기예요. 닫자. 그리고 사치간 사이까지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 주면 공식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차 타자 이렇게 해서 자기함수 구하는 공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지금까지
기출된 계산 문제 한 문제도 빠지고 다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자기 잠수를 구한다. 예, 이 예를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이해되시지만 오히려 이 부분을 우리가 암기해놓고 활용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 활용을 더 많이 해보자. 자, 자기 잠수를 어떻게 한다? 총총차 타자. 예, 들어서 차문 열고 둘은 차문 닫는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은 여기 봅시다. 이제 흔히 지문에 LTV다. 대부 비율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LTV 대부 비율이 의미한 바가 바로 뭡니까? 타인자본 비율이에요.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LTV 50%란 이야기는 타인자 비율이 얼마입니까? 50%. 그럼 자기자비율 얼마가 됐습니까? 50%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LTV 80%면 타인자 비율 얼마입니까? 80%. 그럼 자기자 비율은 얼마 됩니까? 20%가 된다. 그래서 LTV는 뭘 이야기한다? 타인자본 비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뒷부분 타자라는 게 있어요. 타자라는 게 있습니다. 타자. 이분이 의미한바가 바로 뭐가 됩니까?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분이 의미한바가 바로 부채 비율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부채 비율 50%다. 이렇게 주면 바로 어떻습니까? 곱하기 50%면 되겠죠? 되겠죠? 타자. 이게 의미한바가 바로 부채 비율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공식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27회 때입니다. 부채 비율이 50%다. 그래서 자기 잠수를 구하는 공식.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 생각하면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식을 고려한다면 쉽게 안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더 활용을 하자. 그래서 한꺼번에 기억합시다. 자, 자기 잠수는 어떻게 한다? 총총차 타자. 생각하시고 LTV는 뭘 얘기합니까? 타인자 비율 의미한다. 생각하시고 뒷부분 타자란 이야기야. 타자. 이 뒷부분 타자. 이 자체가 의미한바가 바로 뭐가 됩니까? 부채 비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 공식 다 설명드려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88페이지예요. 상단에 예제를 하나 더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상황에서 임대투자의 1년간 자기자본순위로 뭘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자기자본순위를 구하라. 그 이야기죠? 네, 다음 기억 보면 봅시다. 임대주택 총 투자액은 100 100만 원이네요. 단위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따라서 100 100만 원이니까 결국은 얼마입니까? 1억이지요. 1억. 다음 차입금은 이제 6천만 원. 6천만 원. 자기자본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차입 조건이에요. 이자율 연 8%. 대출기간 동안 매 1년 말에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뒷번 1년간 순여업소는 얼마입니까? 8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좀 잡으세요. 1년간 임대주택의 가격 상승 얼마입니까? 2%. 여기에 밑줄 크게 그려주시기 바랬어요. 밑줄 크게 쳐주시기 바랬어요. 자, 여러분이 자기 잠수를 구하는 문제 관건에서 이처럼 가격 상승이 있다 없다 이걸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보세요. 18회 출제된 문제잖아요. 여론실 시험이 어때? 29회예요. 11년 전에 나왔던 문제를 넣어드린 것도 뭐 때문입니까? 가격 상승이 이것 때문에 넣어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가격 상승이 있다 없다 이걸 잘 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처럼 이제 부동산은 취득, 다음은 운용, 처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운용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소득 이득이 되겠지요. 처분의 과정 얻을 수 있는 게 자본 이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주어진 질문 보시고 가격 상승률이 있다는 이야기는 자본 이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럼 자, 자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결국 총 자본 수익률 구할 때는 어떻습니까? 결국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 다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고려했죠. 만약에 가격 상승이 없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가격 상승이 없다라고 하면 자본 이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때? 이것만 고려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총토에 대한 순여업소득.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럼 여기는 총자본 순이다. 이분은 결국 뭡니까? 가격 상승이 없다는 전제에서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벌을 수 있는 소득 이득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가격 상승이 있다면 어때? 처분 시 자본이든 이분도 고려가 돼야 된다.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이 이런 문제 풀 때는 가격 상승이 있다 없다 이걸 잘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체로 우리 집에서는 가격 상승은 없다라고 가정을 많이 합니다. 그럼 가격 상승은 없다라고 가정하면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바로 이것만 고려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총 자본수익 어때? 총투자 순이없어 이렇게 해서 바로 계산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가격 상승이 있다면 어떤 이분도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대체로 기사문제라도 가격 상승은 없다라고 전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이 주어진 게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 이 문제를 여러분께 요약집에 넣어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가격 상승이 몇 프로입니까? 2%. 2% 이 자체가 어때? 자본 이득률이 되겠지요. 자본 이득률. 여기가 2%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운용에 관통한 소득 이득률 계산해야 되겠죠? 어떻게 계산한다? 총 투자에 대한 순영업소득이란 이야기예요. 총 투자에 대한 순영업소득이야. 총 투자액 얼마입니까? 1억. 순영업소득 얼마입니까? 800. 따라서 몇 프로 나옵니까? 8%. 그렇죠? 1억이란 800이니까 8%다. 그럼 이게 소득 이득률이다. 그럼 8%에 이제 자본이득 2% 더해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10%. 이게 결국 뭐가 됩니까? 총 자본수익이 돼버린 거야. 종합수익이 돼버린 거다. 그 이야기야. 만약에 가격 상승이 이런 게 없다면 이 문제는 총 자본수익은 몇 프로가 되겠어요? 8%. 그렇죠? 그럼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고려해서 10%가 되는 것이다.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나머지는 그대로 풀어버리면 되겠지요. 우리는 이제 총 자본수익 종합수익이다. 10% 이걸 찾아냈어요. 전체가 그대로 대입합시다. 총 얼마입니까? 10%. 총 얼마입니까? 10%. 다음 차입 이자율 몇 프로예요? 8%. 다음 타자라 그랬어요. 타는 뭡니까? 타인자본 비율이에요. 타인자본 비율. 타인자본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보세요. 총투액이 1억이잖아요. 1억인데 융자금이 얼마예요? 차입금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바로 나오잖아요. 60%. 그죠? 60% 바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분도 우리만의 비법을 또 활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선 우리가 이제 자, 여기 보세요. 타인장 비율이죠? 타인장은 60% 찾잖아요. 그럼 60%를 어떻게 써합니까? 자, 1억에 대한 6천만 원이다. 이랬을 때 60%가 되는 거잖아요. 다음 자기자본 비율이에요. 그럼 자기자본 비율은 자, 1억에 대한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다. 그랬을 때 40%가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딱 선 하나 그어주는 게 바로 타자 이 부분이잖아요. 타자 이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60% 되겠고, 여기는 40%가 된다. 그래서 이 예처럼 총투액이 1억인데, 근데 차입금, 융자금이 6천만 원이다. 그럼 60%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집 항상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총투액은 3억인데 이 융자금이 1억 8천이다. 그럼 어때? 별도 또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이걸 활용하자는 이야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자, 1억 약분이 돼버리죠. 그럼 약분되니까 결국은 어때? 4천만 원분의 6천만 원이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4천만 원에 6천만 원이다. 이렇게 금액으로 바로 나타내버리는 게 우리의 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액 나오면 주저하지 말고 여기에 타인 자본 비율에 뭘 대입하자? 타인 자본. 다음 자기 자본 비율에 뭘 대입하자? 자기 자본. 금액으로 바로 넣어버리자는 이야기예요. 넣어버리자. 근데 이 원리 한다면 당연히 금액으로 바로 넣어도 답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여기 이제 바로 금액 대입하자. 자, 타인 자본 얼마입니까? 6천. 다음 자기 자본 얼마입니까? 4천. 이거 바로 대입해버리자는 이야기예요. 대입해버리자. 그래서 차문 열고 닫는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어때? 나누어 준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대로 계산합시다. 항상 괄호 먼저 풀자 그랬어요. 그럼 10에서 8 빼니까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다음 더하기와 곱하기 뭘 먼저 합니까? 곱하기. 그럼 곱하기 먼저 하니까 약분하자는 이야기야. 약분되고 4분의 6이니까 어때? 2분의 3이 되겠다. 그럼 자, 2%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당연히 이게 약분이 되고 얼마 남습니까? 3% 남죠? 여기에 10% 더해주니까 결국은 몇 프로 나옵니까? 13%가 나온다. 이렇게
잽싸게 찾으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간을 줄여갈 수 있다. 이 생각하시고,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잠수는 공식부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자기 잠수는 어떻게 합니까? 총총차 타자. 생각하시고, LTV는 뭘 내야 한다? 타인량 비율. 그 뒷부분에 타자. 이 값이 의미하는 뭡니까? 부채 비율이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처럼 가격 상승이 주어진다면 처분에 의한 자본 이득도 있다. 이걸 생각하시고, 가격 상승률에다가 운용의 과정 또한 소득 이득률 이걸 계산해서 합한 게 뭐가 됩니까? 총 자본 수익률이 된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이제 가격 상승이 없다라면 이제 운용에 의한 소득 이득률 이것만 계산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총 자본 수익률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금액으로 주어진다면 굳이 타인 자본 비율, 자기 자본 비율 구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타인 자본이다. 자기 자본이다. 대입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푸는 게 우리 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비법들을 전부 다 넣어가지고 계산 문제 프리 워크북이다. 만드는 제 책자가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께 때 한 번 또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책자는 목표가 뭡니까? 계산 문제 포기자를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개포자 이렇게 넣으려고 그랬어요. 개포자. 수포자가 아니라 개포자. 넣으려고 했는데 개포자가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또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계산 문제 포기자를 위한 비법 대공개 이렇게 해서 만드는 책이 있어요. 다음에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됐습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계산다. 얼마입니까? 13%다. 쓰겠죠? 어때요? 이런 문제는 연습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네. 저희들이 이제 사실 학계론 20에서 계산 문제가 아주 적게 나왔을 때 8문제 나옵니다. 40문제 중에서. 많게는 지난 시험처럼 12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 시험도 10문제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최소한 우리의 목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목표인데, 이 계산 문제 10문제 출제나 가정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몇 문제 맞는 겁니까? 5문제, 5문제. 제발. 내 힘으로 5문제만 풀자니 5문제만 풀자니. 그럼 나머지는 어때? 한 번으로 찍어버려야 됩니다. 2, 3, 4, 1, 4 이렇게 찍었어요. 5개니까 2, 3, 4, 1, 4 찍었어요. 맞출 수 있는 확률과 한 번으로 찍어버렸을 때 하나를 맞출 수 있는 확률 어디가 더 높습니까? 한 번으로 찍어버렸을 때. 그래서 5개 내용을 풀고 5문제는 한 번으로 찍어버려가지고 하나 더 맞추자는 이야기야. 6개 맞추면 합격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계산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저희 투자론 계속해서 설명되겠죠? 설명인데 그때 보세요. 얼마나 포기하고 많이 넘어가는 건지. 우리 3, 4월 달 투자론도 제가 굉장히 시간 많이 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밑바탕을 많이 깔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정 계산 문제도 많이 다룰 겁니다. 다른데 조금 어렵다면 전부 다 포기합니다. 이제 포기합니다. 깨끗이 미리 버리자. 포기하자. 그럼 우리 할 것만 해서 제발 몇 문제, 10문제 되면 이 중에 어때? 5문제. 이것만 내 힘으로 풀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수업 시간에 여러분께 풀어드리고 요약집에 나와 있는 계산만큼 어때? 연습이 좀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계산 문제 제가 푸는 것도 난 안 되겠다. 포기해버리면 5문제 때 손 못 댑니다. 5문제 못 맞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걸 위해서 지금 이런 문제 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가 풀었던 예제 있잖아요. 이게 출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아요. 안 나온다, 보장하면 나옵니다. 자, 출제 아니니까. 매우 낮다는 이야기. 왜? 이런 걸 내면 변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 맞추니까 불합격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안 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우리는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연습이 좀 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꼭 좀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까지 다 풀어드렸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1절 투자와 투기다. 이부는 다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2절 위험과 수익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니다.